현대예술에 대한 논의에서 예술의 정답은 없다는 주장은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작자의 의도나 작품의 내재적 논리보다 독자나 관객의 능동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경향인데요. 사실 바로 이전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제 입으로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그 주장에 반박하는 댓글이 달리지 않을지 내심 기대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그처럼 작품과 작가의 중점을 둔 해석보다는 그것을 감상하는 관객의 수용과 해석의 다양성에 중점을 둔 이론을 수용미학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겠군요. 이번 영상에서는 비판적인 관점에서 수용미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미니멀리즘과 퍼포먼스,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수용미학의 흔적을 살펴볼 텐데요. 사실 수용미학은 그 이름처럼 수용의 맞은편에 서 있는 생산미학을 비판하면서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미학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철학자 발터 베냐민의 초기 글 중에서도 언어를 매체로 규정한 언어이론을 경유해서 비판적 관점을 짚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용미학이 등장했던 당시의 사회적 맥락, 즉 68혁명의 어휘와 실천이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으로 흡수되는 과정을 통해 오늘날 나타나는 예술의 위기를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혹은 연극에서 관객은 오랫동안 능동적으로 작품을 생산한 작가와 분리된 수동적인 소비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린 영화관에 갈 때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러 가지 무언가를 생산하러 간다고 생각지는 않는데요. 이처럼 비대칭적인 관계, 작가와 관객,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간극은 뛰어넘을 수 없는 걸까요? 20세기 중반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1960년대가 되자 미술뿐 아니라 예술계 전반에서 크나큰 지각 변동이 시작됩니다. 우선 미술계에서 관객은 미니멀리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 모더니즘 회화를 감상하던 관객은 신체 없는 눈만 가진 주체였습니다. 원근법에 따라 고정된 좌표 위에 서서 오로지 눈을 통해 작품을 감상했던 거죠. 반면 미니멀 아트를 감상하는 관객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작가 토니 스미스는 미니멀리즘이 인간의 신체와 비슷한 크기로 제작된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아주 가까이 다가가 감상해야 하는 좌대 위에 놓인 오브제도 아니고 아주 멀리서 조망해야 하는 거대한 기념비적 크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객은 어쩔 수 없이 직접 작품이 놓인 주변을 배회하며 감상해야 합니다. 멀찍이 물러서 보기도 하고 아주 가까이 다가가 보면서 조명과 거리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지각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이제 사람들은 작품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체험하는 신체를 가진 관객으로 거듭납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만약 작품을 해석하고 체험하는 관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니멀리즘 작품도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비평가 마이클 프리드가 미니멀리즘을 그토록 격렬하게 비판한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가 보기에 미술은 관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것 자체로 자율성과 충만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독립적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미니멀리즘에 이르면 미술은 마치 연극처럼 관객이 있어야만 성립 가능한 것으로 일정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프리드는 미니멀리즘이 미술의 연극성을 들여놓았다고 붕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연극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슷한 시기 1960년대 연극에서도 관객성은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전까지 연극에서도 관객은 철저히 공연의 소비자로 머물러 있었는데요. 배우는 희곡 텍스트를 감정과 연기로 전달하고 관객은 배우들이 연기하는 감정에 몰입하며 그것을 소비했죠. 배우들은 관객이 앉아있는 곳을 마치 아무도 없는 벽처럼 대했고 관객은 혹시라도 방해될까봐 숨죽인 채 수동적으로 감상해야만 했습니다. 소위 제4의 벽으로 불리는 배우와 관객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존재했던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 아방가르드가 삶과 예술 사이의 구분을 철폐하려 했듯이 아방가르드 연극은 공연자와 관객 사이의 이 비가시적인 벽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감행합니다. 1960년대 네오 아방가르드 연극은 기존의 비대칭적 적인 관계를 허물고 공연자와 관객이 함께하는 공동체성을 도모하기도 했죠. 미니멀리즘이 등장하며 미술에 전에 없던 연극성과 시간이 난입했다면 연극에서는 오히려 선형적 시간 속에서 갈등적인 사건 위주로 전개되는 전통적인 이야기 구조를 해체하는 시도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니멀리즘에서 작품으로 놓인 사물은 자신 외부의 세계를 지시하거나 재현하지 않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지시하는 그냥 사물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배우의 몸은 글로 쓰여진 희곡 속의 인물을 재현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저 무대 위의 신체가 됩니다. 텍스트를 벗어나 무대 위에 현존하는 몸 자체를 드러내거나 움직이는 신체 자체에 주목하였으며 극중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음향이나 조명이 아닌 사운드와 무대 조명과 장치 그 자체를 전면에 드러내게 됩니다. 마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데요. 이야기가 사라진 연극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이 같은 흐름에 인류학적으로 주목한 미국의 리차드 셰크너는 퍼포먼스 이론을 제창했고 독일의 한스 티슬레만은 포스트 드라마 연극으로 이론화했습니다. 퍼포머가 미술관에 출몰하고 미술의 오브제가 연극 무대 위에 오르며 관객이 무대에 난입하고 공연자와 구분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죠. 이를 정리하면 작가에서 관객으로, 재현에서 현존으로, 수동성에서 능동성으로, 텍스트에서 수행성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도 작품의 궁극적 의미를 생산하던 작가의 권능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무수한 해석이 가능한 텍스트를 통해 의미를 생산하는 독자의 탄생을 바라보며 롤랑 바르트는 저자의 죽음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도입부에서 언급한 수용미학이 독일에서 마침내 등장합니다. 문학 이론가 한스 야우스는 작가라는 작품의 생산자보다 독자라는 수용자가 작품 해석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설사 같은 책을 읽더라도 개개인의 독자들은 각자 살아온 환경과 조건에서 겪은 경험과 지식 때문에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독자는 문학 작품을 대할 때 자신이 가진 문화적 코드와 관습에 기반한 이해의 틀을 가진 채 접근하는데 야우스는 그것을 기대지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다른 수용미학 이론가 볼프강 이전은 독자에게 읽혀지지 않은 책은 텍스트로 머물 뿐 텍스트는 반드시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품으로 거듭난다고 보았는데요. 이저가 보기에 작가가 써내려간 텍스트에는 반드시 비어있는 공간들, 즉 빈틈이 있는데 독자는 텍스트와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그 빈틈을 메우며 상상력으로 작품을 채워나간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저가 텍스트를 밤하늘의 별자리로 비유한다는 점입니다. 우린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도 저마다 서로 다른 선으로 별들을 이으며 누군가는 사자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물고기를 발견하기도 하죠. 이전은 책 속의 문장이나 단어들은 별처럼 고정되어 있지만 독자가 그 요소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텍스트의 의미들을 생산해낸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은 누군가가 바로 떠오를 텐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등장했던 개념 별자리, 성좌하면 떠오르는 인물 바로 발터 베냐민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오독하면 베냐민의 성자 개념은 이저와 같이 해석의 다양성과 상대주의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실은 그것과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베냐민의 성자가 과거로부터 온 빛이 현재와 관계 맺는 순간 출현하는 진리와 객관성을 말하고 있다면 이저는 베냐민의 개념을 전유해 별자리는 상대적인 것으로 읽을 수 있지 않냐고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우스와 이저의 수용미학이 정조준하고 있는 대상은 이른바 작가 중심의 생산미학이었습니다. 야우스가 밝힌 수용미학의 첫 번째 명제는 이러합니다. 문학사의 혁신은 역사적 객관주의의 선입견을 헐어버리고 전통적인 생산미학과 서술미학을 하나의 수용미학 및 작용미학에 기초할 때 가능하다. 문학의 역사성은 독자를 통한 문학작품의 선행적 경험에서 기인한다. 그가 보기에 생산미학은 예술을 계급투쟁의 산물이나 사회물질적 토대의 단순한 반영으로 도구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술미학은 예술작품의 내재적 구조와 형식만을 탐구하기 때문에 역사를 배제하고 작품 해석을 단일한 의미로 고정시켜버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같은 수용미학이 미래에 나타날 것을 예견이라도 한 듯 발터 베냐민은 1921년에 쓴 번역자의 과제라는 글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결코 어떤 예술작품이나 예술형식을 대할 때 수용자를 고려하는 것이 그것의 인식을 위해 생산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법이 없다. 어떤 특정 관객이나 그 관객의 대표자에 대한 모든 관계가 제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상적인 수용자라는 개념도 모든 예술이론적 논의에서 해롭다. 왜냐하면 어떤 시도 독자를 위해, 어떤 그림도 관람객을 위해, 어떤 교양학도 청중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객의 능동성과 독자의 해석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오늘날의 예술 수용적 태도에 찬물을 끼얹는 베냐민의 문장은 가히 충격적인데요.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에 가려졌던 베냐민의 다른 면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부턴 베냐민이 초기에 저술한 언어이론을 경유해서 그가 왜 수용미학을 그토록 거부할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냐민은 언어를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매체로 규정했는데요. 이를 통해 그는 기존의 두 가지 언어관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를 인류가 관습적으로 사용해온 기호로 취급하는 통속적인 부르주아 언어관입니다. 그들에게 말과 사물의 관계는 순전히 우연한 결합이며 사물의 이름은 대대로 그렇게 불려온 것일 뿐입니다. 두 번째 신비주의 언어관에서는 반대로 언어와 언어가 가리키는 사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증명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주장에 불과한데요. 우리는 사과라는 사물을 원자 단위로 세밀하게 뜯어보아도 사과라는 이름의 근거나 이유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베냐민은 두 가지 관점 모두를 비판하며 언어는 순수한 의미의 매체로서 정신적 본질을 전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정신적 본질이 언어 속에서 전달되는 것이지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는데요.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 의미를 전달한다고 보는 부르주아적 언어관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언어가 그 존재 자체를 전달한다고 주장하는 신비주의적 입장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등이라는 사물은 자기 존재 그 자체를 전달할 수는 없지만 빛이라는 사물 언어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발화합니다. 하지만 자연 속의 사물의 언어는 반드시 번역을 필요로 하는데요. 베냐민은 우리 주변의 전등, 들판의 늑대와 산맥은 인간에게 무언의 말을 건네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언어적 본질이 등장하는데 바로 인간만이 사물을 명명한다는 것입니다. 신을 제외하면 오직 인간만이 사물들의 이름을 명명하는데요. 그렇다면 베냐민이 말한 인간의 명명과 언어를 사물과 기호의 우연적 결합으로 보는 부르주아적 언어관이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이 제기될 법도 합니다. 베냐민은 뜻밖에도 성서의 창세기에서 인간 언어의 본성을 도출하는 걸 시도하는데요. 모두 알다시피 창세기에는 하느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나타납니다. 신의 창조 행위는 언어의 창조적 전능으로 시작해서 이름을 명명하며 완성되죠. 하지만 유일하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인데요. 신은 오직 인간만 진흙을 빚은 후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신으로부터 언어의 창조적 역할을 위임받았지만 신의 절대적이고 무한한 창조성에 비해 인간의 언어는 제한적이고 분석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인간의 언어는 창조주였던 신의 언어적 본질, 즉 세계 속에 깃들어 있는 신의 말씀을 인식함으로써 그것을 명명하는 역할을 떠맡습니다. 그것은 침묵하고 있는 자연의 마법 속에서 반짝거리고 있는 사물의 언어를 인간이 수용한 것이자 스스로 명명하는 창조적 행위였죠. 이처럼 베냐민이 말하는 언어는 사물의 자의적으로 부여한 기호도 사물 자체로부터 온전히 수용된 본질도 아닙니다. 그에게 언어는 부르주아적 언어관의 자발성과 신비주의적 언어관의 수용성의 대립의 변증법적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번역인데요. 그에게 번역은 서로 다른 언어 사이의 추상적인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1:1로 대조하고 옮겨 적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번역은 아직 이름 없는 사물의 언어를 인간이 수용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사물로부터 전달된 언어적 본질을 인간의 언어로 명명하는 창조적 행위였죠. 만약 이름과 사물의 관계가 우연적인 기호와의 결합에 불과하다면 사과와 애플의 관계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단어들에 불과할 텐데요. 하지만 베냐민에게 각기 다른 언어는 마치 무지개처럼 나눌 수 없는 스펙트럼 같은 것이며 번역은 그 변형의 연속체들을 횡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얘는 서로 다른 언어를 고립된 부분들로 보지 않고 개별 언어는 전체 언어와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총체성의 사유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언어는 어떤 경우에도 전달 가능한 것의 발화인 동시에 전달 불가능한 것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달 불가능한 것을 전달하려는 시도는 예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예술가는 사물의 언어를 회화의 언어로, 시의 언어로, 악보의 언어로 번역하는 셈이죠. 자연은 아직 언어화되지 않은 사물의 언어를 인간을 향해 발화하고 예술가는 그것을 포착해 예술의 언어로 번역해내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저 유명한 아우라 개념은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죠. 아우라란 무엇인가? 그것은 공간과 시간으로 짜인 특이한 직물로서 아무리 가까이 있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것의 이례적인 현상이다. 어느 여름날 오후 휴식 상태에 있는 자에게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 지평선의 산맥이나 나뭇가지를 따라갈 때 이것은 우리가 산이나 나뭇가지의 아우라를 숨쉰다는 뜻이다. 베냐민은 예술미가 자연미의 토대 위에 성립했으나 점차 그로부터 멀어지는 광경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대 미술에서 자연을 그린 풍경화가 사라진 것은 그것이 그저 식상에서만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동시대 작가들은 여전히 자신 주변의 자연을 탐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것은 제2의 자연, 즉 인류에 의해 구축되고 변형된 문화로서의 자연이라는 점입니다. 할포스터에 따르면 모네에서 폴락에 이르기까지 모더니즘 화가들은 자연의 인상을 그나마 어렵사리 포착해낼 수 있었습니다.
허나 미니멀리즘과 팝아트 이후로 미술은 수열적 생산이 작품의 기술적 생산과 통합을 이루게 되며 더 이상 자연의 흔적을 쉽사리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술가들은 여전히 자신을 둘러싼 자연을 다루지만 그것은 이전의 재현 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추상적인 자연입니다. 자, 그럼 앞서 제기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술작품은 관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며 예술의 수용성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은 베냐민의 진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언어를 소통의 도구로 보지 않는 것처럼 매체로서의 예술작품은 작가가 의도한 메시지를 건네는 수단이 아니란 것입니다. 베냐민은 관객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작품은 스스로 내적 논리와 구조를 지닌 독립적 존재로서 진리를 발화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후기로 갈수록 베냐민의 사유는 마르크스주의와 만나며 역사적이고 유물론적 인식이 결합됩니다. 하지만 생산미학을 비판하며 등장한 수용미학은 작품의 객관성이나 진리라는 개념에 반발하며 관객의 경험과 결합된 주관적 해석과 수용으로 그 무게추를 옮기려 했던 것입니다. 더욱 거슬러 올라가면 이 대립은 칸트와 헤겔의 미학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칸트 미학에서 미적인 것은 대상의 속성이 아니라 주관적 판단에 그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에게 미적인 것은 대상 자체의 내재적 본질이나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떤 감각적 형식과 인식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경험된지를 분석하는데요. 하지만 칸트의 미적 판단은 감상자마다 서로 다른 주관적 해석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선험적 인식 구조를 통해 감각하는 보편적 미인데요. 이를테면 꽃은 누가 보지 않아도 미적인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칸트가 보기에 미적인 것은 특정한 실용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꽃은 마치 어떤 목적이나 의지에 따라 피어난 것처럼 보이죠. 칸트는 이를 목적 없는 한목적성이라 규정했습니다. 결국 미적 판단은 사사로운 이해나 특정한 목적, 도덕적 판단으로부터 벗어나 순수한 미적 경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 내용보다 감각을 수용하는 형식에 중점을 뒀기에 칸트 미학을 형식주의라 부르는데요. 반면 헤겔은 그와 같은 칸트의 주관주의적 미학을 비판하며 등장하였고 아름다움을 대상 속의 객관적인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에게 예술은 절대 정신의 감각적 현현이며 진리가 감각적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었죠. 여기서 정신은 예술가 개인의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개인을 초월한 인류 역사의 보편적 의식이 예술이라는 감각적 대상으로 구현된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미적인 것을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나 주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대상 자체에 있는 어떤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헤겔과 칸트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의 미학에서 미적인 것은 어떤 객관적인 것이자 실체적인 것, 사물 자체에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베냐민은 수용자 중심의 해석을 비판하며 예술 작품이 진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헤겔과 접점을 가집니다. 동시에 언어를 매체라는 형식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칸트와 헤겔을 변증법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셈인데요. 나아가 베냐민은 헤겔의 정신이 아니라 물질적 토대와 생산관계 위에서 예술의 객관성과 관객의 해방의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영화와 같은 새로운 기술 매체가 기존 예술 작품의 아우라를 해체하고 대중의 지각 방식을 변화시키는 집단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예술 작품의 객관성이란 단어를 들으면 왠지 첨예한 사회정치적 주제나 내용을 다루는 예술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는 흔한 오해에 불과합니다. 베냐민이 매체에 주목한 것을 상기해보면 그것은 내용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베냐민의 친한 친구였던 아도르노에 따르면 작품의 객관성은 작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작품은 작가의 맞은편에 서서 독립적인 것으로 존재할 때 객관적인 것이 됩니다. 작가의 의도나 관객의 수용이 아니라 작품 자체의 사실관계들, 구조들, 작품 내부의 논리 속으로 들어가야만 그 객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앞서 언급한 칸트 미학을 소박한 주관주의나 형식주의로 환원해버려서는 곤란합니다. 형식은 단지 예술의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이나 장르적 특성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 도출된 미적 무관심성은 모더니즘 예술에서 아주 중요한 비판의 근거를 제공했는데요. 예술은 무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빵은 우리의 허기를 채워주지만 빵을 그린 그림은 그렇지 못하죠. 그럼 예술은 어떤 쓸모가 있는 걸까요? 주지하다시피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모든 것은 나름의 쓸모, 즉 사용 가치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단 하나, 예술만 제외하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된 각 상품에는 개별 상품에 깃들어 있다고 가정된 추상적 동일성, 즉 가치를 기준으로 서로 비교해 그 비율에 따라 교환됩니다. 하지만 예술 작품은 사용 가치라고
비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오로지 교황 가치만을 가진 독특한 상품입니다. 역설적으로 쓸모없기 때문에 예술은 모든 것이 상품으로 교환되는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한 발자국 물러나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칸트, 헤겔, 마르크스로 이어지는 독일 관념론과 비판이란 개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는데요. 하지만 수용미학의 대두는 이 비판적 거리의 실종과 관련된 하나의 징후일지도 모릅니다. 수용미학이 제기한 저자의 권위로부터 벗어난 텍스트와의 상호작용과 독자의 경험을 통한 해석적 다원성에 대한 긍정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문화적 상수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능동성, 자율성, 참여 등 오늘날 우리가 당연시하는 것은 물론 사회가 적극 권장하는 이 개념들은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독일에서 수용미학이 출현할 당시 전 세계는 68혁명의 광풍이 불어닥친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라는 슬로건과 함께 반권위주의를 내세우며 모든 전통을 거부하고 관습을 철폐하려 했죠. 작품과 저자의 권위로부터 탈피하려는 수용미학은 아마도 68혁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68혁명은 앞선 세대의 권위를 조롱하고 거부한 세대혁명이자 일상으로부터 변화를 추구한 문화혁명이기도 했는데요. 이전에 노동자로 대표되는 계급 갈등에 기반한 운동과는 달리 젠더, 환경문제, 성정체성 등 다양한 의제를 아울렀기에 이른바 신사회 운동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체제 변화를 꿈꾸던 68혁명은 오히려 새로운 자본주의의 정신이 되었다는 도발적인 주장이 있는데요. 프랑스 사회학자 루익 볼탕스키와 이브 시아펠로가 쓴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이란 글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변화하는 각 역사적 시기마다 자신을 정당한 질서로 구성하는 윤리적 규범의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일찍이 막스 베버는 금욕적 노동윤리와 세속적 직업의 성공을 구원의 징표로 여기는 칼뱅주의가 자본주의로의 이행 과정에서 하나의 정신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는데요. 베버주의자인 저자들은 68혁명의 정신이 새로운 자본주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물 그리고 행위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과 규범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과 다르게 자본주의는 자신의 위기와 내적 모순 때문에 스스로 붕괴되기는커녕 그것을 동력 삼아 새로운 외양으로 탈바꿈하며 지탱되는데요. 무절제하게 자가 증식하는 자본주의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금욕적 칼뱅주의가 정근대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지렛대가 된 것처럼 권위를 타파하고 경직된 사회 문화를 비판하던 68혁명의 자율성은 새로운 자본주의의 정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19세기 이후의 근대성 비판은 곧 총체적 혁명을 향한 자본주의 비판이었으며 그것을 크게 사회적 비판과 예술적 비판으로 구분하는데요. 68혁명은 특히 예술적 비판이 주도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상상력에게 권력을 이라는 모토처럼 그들이 사용한 어휘와 실천의 윤리는 자율성, 개성, 창의성이라는 다분히 예술적인 용어에 기대고 있었죠. 하지만 자본주의는 68혁명이 만들어낸 언어와 행위를 모두 흡수해 자신을 향한 비판을 반성적으로 조절하고 정당화하는 체제의 정신으로 조형해냅니다. 권위에 저항하는 68 정신은 학교의 일방적인 훈육에서 자율성에 기반한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회사에서는 위계적인 관료제에서 직급 없는 수평적 네트워크의 관계로 나타나는데요. 이제 바꿔야 할 대상은 체제가 아니라 문화가 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은 70년대 이후 전지구적으로 전개된 자본주의의 지각 변동과 함께 나타난 것인데요. 흔히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이라 부르는 것으로 포스트포드주의, 후기자본주의, 글로벌 자본주의 또는 지식기반 경제, 문화경제라고 부르는 것이 출현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문화와 경제, 예술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앞서 칸트에게서 보았듯 미적인 비판은 경제적인 것으로부터 거리를 둔 자율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은 미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이 뒤섞여버린 세계입니다. 가끔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때면 내가 책을 사는 건지 굿즈를 사려고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이제 놀이와 노동이 구분되지 않고 작품과 굿즈를 분간할 수 없으며 개인의 삶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하나의 예술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자율성, 소통, 수용성, 자발성, 능동성과 같이 듣기 좋은 단어들의 인플레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이제 미적인 것은 자본주의 비판의 한 축이라기보다는 경제에 종속된, 오히려 그것이 더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윤활유로 전락한 것은 아닐까요? 그 구체적인 작품들의 사례는 앞서 제작한 새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예술은 어떤 형태를 띠게 될까요? 어쩌면 내용 없는 형식, 객관성이 결여된 주관성, 비판이 실종된 수용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짓궂게 말하면 별점과 한 줄 평으로 매겨지는 평판의 세계 아닐까요? 작품의 천문학적인 경맥과 입장 관객 수와 판매 부수, 별점 따라 가치가 매겨진 예술의 수용과 소비에 대한 떠들썩한 어휘들만 남아있는 세계 말입니다. 미적인 것은 다시금 비판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그 시효가 만료되고 만 것일까요?